저기 저 언니 커피 있는 거 한번 봐봐. 없어? 없대. 있죠? 준서 음악 하니까 못 알아듣네. 맨날 현정악 하다가 오늘 처음 보는 엄마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 주 금요일은 쉽니다. 이번 학기 유일하게 쉬는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은 저기 왕선초등학교 꼭 다른 학교는 다 금요일 피해 주는데 이놈의 학교는 꼭 금요일 날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 누구 대타를 부를까 하다가 마땅한 대타가 없어서 대타 부를까? 대타 부르려고 하면 또 뭐 우리 형 불러야 되는데. 어? 동생 부르라고? 진짜? 듣고 싶어? 아니 진짜 부를 수 있어. 어? 괜찮아? 동생 오면 또 아무도 안 오려고. 어? 그래 내 동생 특강? 오케이? 좋아. 내 동생 쫄아가 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저는 왕선초등학교 강의 갔다가 끝나는 대로 달려오면 12시 20분. 거기 다 사이에 있거든, 왕선초등학교가. 그럼 안 쉬고, 우리 형 특강은 많이 들었으니까 내 동생 특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녀교육에 관한 건 안 읽히고, 자녀교육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내 동생 애는 거의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늘 일하느라고 어린이집에 막 밤늦게까지 두고 이래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 애착관계 형성이 잘 어린 시절에 안 돼 있어서 지금도 자존감이 현저히 낮죠. 거의 자폐는 아닌데 상당한 이 자기 안으로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전형적인 트리플 A형. 그래서 이 아빠가, 그러니까 내 동생이 정말 전적으로 아이보다 뒤에서 항상 기다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니고 이래요. 엄마는 요즘 약간 정신을 차렸지만 그 초등학교 한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아이를 데리고 늘 뭐 공부 가지고 쪼다가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뭐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뭐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기암 환자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인생 수업 제가 책을 많이 권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가 캤지? 여기서 캤어. 대화명이 뭐지? 태그맘. 좋은 아이디어네. 내일 이제 우리 형하고 저하고 내 동생하고 평생 처음으로 삼형제가 여행을 가거든. 평생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 어린 시절에 항상 이렇게 각각 친척집에 다 보내졌고, 아버지가 제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제가 4학년 때 친척집에 갔으니까 동생은 그때 1학년 때, 형은, 내가 친척집 갈 때 형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어떤 안경점에 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같이 자란 기억이 거의 없죠. 그 후로 막 각자 살아남느라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가서 얹혀 살았던 친척집이 전주 근교에 있는 봉동이란 읍이에요. 완죽은 봉동, 전북 완죽은 봉동읍인데 요즘 거기 프로축구 전북 현대 K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현대의
그 팀 숙소가 그 봉동에 있어요. 훈련장도 봉동에 있고. 그래가지고 최강희 감독의 별명이 봉동이장이라고 했죠. 축구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 최강 감독을 그 팬들이 전북 현대 서포터스들이 봉동이장 이렇게 불러요. 그 봉동읍에 봉동초등학교 하나 딱 있는데 거기 우리가 다녔거든. 최초에 보내진 친척집. 거기가 누나집인데, 사촌 누나집. 이종 사촌 누나집인데, 이종 사촌 누나는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가장 큰 언니의 딸이지. 그 집 아들들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학렬로는 우리가 삼촌이고 그쪽은 조카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쪽도 삼형제. 물론 딸 하나 있지만 우리도 삼형제. 그래가지고 항상 호칭이 애매모호했어. 저거는 우리한테 삼촌 하는데 우리는 반말 잘 못하고 막. 근데 최근에 카스를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내 동생이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있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이제 그 머리랑 막 수염이나 이런 게 다 빠지거든. 어차피 빠질 거 미리 깎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빡빡 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노는 사진, 간증하는 사진 이런 거 이제 카스에 올라온 게 있어서 머리 빡빡한 걸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웬일이냐고. 그래 말기암이라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 형도 지금 폐암 말기인데 하면서 그 형제 중에 제일 큰 조카, 내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인데 그 폐암 말기래 한 달도 안 남았대. 우리 어린 시절 거기서 이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후로 가끔 이제 뭐 가족 큰일 있을 때 뭐 10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이랬거든요. 우리 형도 그때 전주에 있는 안경점에 취직해 있었고 우리도 그 전주 근교에 있는 봉동에 얹혀 살았고 이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아주 그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동생이 이제 형한테, 큰 형한테 어제 병원에 우리 형한테 가서 이제 영양 주사를 맞거든. 항암 치료 하려면 이제 좀 견딜 수 있게 하려고 맞는 주사가 있어요. 영양 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맞아요. 이제 형 병원에 계속 가는데 형한테 이제 그렇게 말했대. 내 혼자라도 그 전라도에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형이 이제 같이 가자 이래 돼가지고 내까지 끌려가자. 저는 원래 내일 1시에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양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상담하러 올라온다 해가지고 기업 연말을 통해서 연락 와서 오후 1시에 원래 상담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좀 연기하자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삼형제가 형 집에서 모여가지고 형 차로 이제 전라도로 이제 문안 가는 거죠. 문안 여행이라기보다는 이게 다큐로 누가 찍어야 되는데 가끔 왜 TV 다큐 같은 이런 거 있잖아.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우리 지난 이제 시절을 추억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우리 형 말에 따르면 이제 위암 4기 환자들 뭐 내 동생 같은 경우 평균 뭐 수명이 뭐 1년이라는데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상태나 이런 걸 봐서는 뭐 아주 좋더라고. 간에 전이됐던 암이 작아진 이야기 했어요. 간에 전이된 암덩어리가 원래 1.8cm였는데 항암치료를 두 번째 항암치료를 첫 번째 항암치료는 실패했고 두 번째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0.9cm로 절반이 줄었어.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형이 이제 동생도 그렇고 우리 형수님이 또 유방암 걸렸다 했죠. 그것 때문에 형이 특별히 이 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관심을 몇 달 전부터 가지기 시작해서 비타민 요법에 갑자기 이제 우리 형이 심취해가지고 대용량 비타민을 계속 투여하고 있잖아요. 내 동생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대용량 캐바에 하루에 뭐 3000cc짜리 3번 먹는 그거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제 고질병인 알레르기 비염이 약간 있죠. 약간
옛날 같아서는 벌써 여기 코 다 맥히고 막 항히스타민제 먹느라고 벌써 막 강의할 때도 비몽사몽이고 막 신경질이 막 저절로 나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지금 저는 비타민을 한 달밖에 안 먹어서 그 효과가 나려면 석 달 먹어야 한다다. 그 내 동생하고 우리 형수는 대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는 거라. 그래서 그런지 뭐 항암치료 효과인지 확실히 몰라. 그래서 내일 삼형제가 이제 함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건져 올리는 것이 있겠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 추수하는 것이 있겠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 바닷가 모래밭에서 뭘 줍죠.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면서 단지 이런저런 일에만 주목하면 이제 잘 되면 뭐 좋고 뭐 내 탓이고 뭐 안 되면 뭐 조상 탓이고 뭐 아니면 남편 탓이고 뭐 익하고 지나가지만 그죠? 일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쭉 교차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건져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실패해도 감사해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실패하면서 겸손을 배울 수도 있고, 그죠? 실패하면서, 전에 내가 잘 됐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은혜였구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그게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제가 아이들 키우는 일에서도 똑같다 했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서 진도가 얼마 나갔냐, 문제를 몇 문제 푸느냐, 여기에 주목하면 맨날 저녁마다 열받다. 대부분의 집구석이 다 이렇죠. 예정됐던 진도 나가는 집구석은 10만 집 중에 한 집 있을까 말까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10만 분의 1 한단 말이가? 엄마의 뱃살이 10만 분의 1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도나 그죠? 성과에 주목하면 항상 속상한 거라. 거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내가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것,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추수하면 그 하루는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돼요. 정 추수할 게 없으면 오늘 우리 애가 학교 간다 소리 안 하고 학교를 갔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웃고 있지 당연하니까. 나중에 학교 안 간다고 뻗대 봐야 이제 그때 가서야 야, 학교 가는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제가 옛날에 2013년도에 행복에 대해서 강의할 때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놀라운 것인 줄 알게 될 때 그때 행복이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살았잖아요. 아이가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할 일이죠. 자, 한 1주, 2주 지나면 세월호 1주년이 돼. 자, 1년 전으로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보는 거라. 그때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했죠. TV에 막 긴급 뉴스 나오니까 전부 막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네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고 다 익혔잖아.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서 추수를 잘하면 돼요. 내일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행 갔다 오면서 분명히 각자가 추수하는 것이 있을 거라. 이 각자가 추수하는 걸 우리는 이제 주로 교회에서 간증하거나 아니면 뭐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하겠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특강을 한번 들어보면 아주 재밌을 거라. 우리 형도 같이 부를까? 내 동생이 온다 하면 우리 형도 올지 몰라. 제 카스는 우리 형이 옛날에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간증이 있는데 본 사람 있어요? 우리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주에 안경점 사원으로 취직했을 때 되고 있는 이제 동생 둘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막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아버지도 없지 엄마 혼자서 이제 키우니까 그래 그때 형도 어렸잖아. 14살 15살 요럴 때인데 형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소액카드로 만들었어. 요즘 말로 하면 수표 비슷하게 우체국 가면 소액카드로 바꿔줬거든요. 돈을 바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우체국 가서 소액카드로 바꿔서 대구로 엄마한테 보냈다니까. 막내 동생 세발 자전거 사주라 하면서. 우리는 형한테 맨날 맞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형은 물론 때린 것도 있겠지만 지가 열받을 땐 때렸지 맨날. 근데 그 동생을 향한 또 다른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숙해 가는 거죠. 진짜 감동적인데 그런 이야기 직접 들어보면. 우리 태규 엄마 덕분에, 박영신이에요 이름이? 태규 엄마 덕분에 그래. 다음 주에도 쉬지 않고. 최 선생님 그래도 되죠? 특강해도 되죠? 제 동생이 특강을 하고 우리 형은 찬조 출연을 하든지 뭐. 저는 초등학교 강의 끝나고 점심 혹시 이제 특강 끝나고 우리 형이 만약 와서 우리 형이 오면 한턱 쏠 수도 있어. 부자니까. 한턱 쏘게 되면 전에도 그랬어요. 특강 오면 항상 한턱 쏘고 이랬다니까. 한턱 쏘게 되면 내가 강의 끝나자마자 그 식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빠지지 말고 많이 와주세요. 저도 그래서 오늘 밤잠을 설쳤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형하고 동생하고 이 한 차 타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 낯설고 어색한 풍경. 우리 형제들은 또 어릴 때 전부 애정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이걸 몰라. 제 사진이나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잘 못 짓는다니까. 확 진짜 마음껏 웃어야 될 때도 얼굴 근육이, 웃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 안 해가지고 뭔가 좀 어색하고 이런 게 있어. 우리 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형이나 저를 보면 항상 화난 것 같다니까. 말투도 그렇죠. 겸이 엄마는 제가 말만 꺼내면 내가 화낸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제 말투가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건 평소 말투인데 마치 잘못을 질책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 저한테는 큰 결핍이고 큰 문제죠. 자, 이런 셋이 내 동생은 좀 다르고 내 동생은 희한하게 그 고생하면서 자랐는데도 내 동생은 진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여러 군데를 전학 다니다가 전라도, 서울에서 2군데, 대구 여러 군데를 전학 다니다가 겨우 졸업했는데 오늘 와 이래 많이 오노 갑자기. 이번 학기 개강 이래 최대 인원이에요. 그래, 자기주도 학습. 자, 다음 주 강의 예고를 하느라고 이렇게 길었습니다. 아니, 토토가 데리고 온 거야? 대서초등학교 엄마들? 시끄러워라. 한 학기에 한 번씩 오면서 그래도 다른 분들 데리고 오니까 내가 뭐라 하지는 못하겠어. 선생님이 이때까지 못하다가 저번 학기에만 좀 빠졌잖아요. 그래, 저번 학기에만 빠졌잖아. 어쩔 수 없이 빠졌잖아요. 자, 지금 내가 광고를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지금 까먹겠다. 그래, 다음 주에는 특강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에 27군데 학교에 가는데 우리 카페에 그 일정표가 올려져 있죠. 혹시 다른 주제로 그런 강의가 듣고 싶으면 제 그 일정표에 맞춰서 그 학교에 오시면 돼요. 그 중에 월서초등학교도 추가됐다 이 말씀. 5월 20일 수요일 월서초등학교도 추가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달서구에서 모집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에 여러분들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아리가 열심히 학습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면 강사 지원비를 준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가 저를 강사로 초빙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달서구청에 원서를 내놨어. 평생학습 동아리 회장이 여기 현숙씨 15명, 여기 달서구사 15명 명단을 제가 냈거든. 그 심사해가지고 이제 경쟁이 치열할 텐데 당첨되면 제가 12년 만에 호셔츠에서 처음으로 강의료를 비록 푼돈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 5만원씩 준대. 치사하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최대 90만원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원서를 접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제가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죠. 작년 말부터 마을기업 우리 엄마들 팀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남구를 통해 신청했어요. 우리 팀의 이름은 교육공동체 함께. 예상하기로는 효성타운에 독서실로 쓰는 건물을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그걸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죠? 엄마들 뭐 동아리 모임도 한다든지 저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잠수의 영어와 생각하는 수학을 제가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그 지난 언제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남구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심사를 받았어요. 남구에 있는 무슨 국장하고 뭐 과장하고 또 은퇴한 국장하고 뭐 그리고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커뮤니티 경제라는 고서 연구원 3명 이렇게 6명이 우리를 심사했는데 남구에서는 모두 4팀이 지원했어요. 가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뭐 이런 거 했죠. 소식통에 의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구시 아니 이건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4팀이 다 올라가기는 순서를 정해주는 거라 이제. 근데 이제 상위권이래. 4팀 중에 상위권이면 몇 등이에요? 1등이지. 2, 3등은 중위권이잖아. 4등은 하위권이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 담당 계장이 카드라고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팀에서 뭐 열심히 뭐 새로 막 서류를 준비하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카드라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경제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카드라고. 원래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되거든. 그래 대구시에서 4월 10일 날 4월 10일이 특강하는 날 아이가? 다음 주죠. 4월 10일 날 심사가 오전에 있는데 제가 왕선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있다 했죠. 그 시청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구 팀 중에서 우리만 심사를 오후로. 그러니까 특강해뒀는데 점심시간에 못 오겠다. 저는 그 학부모 교육 끝나고 바로 대구 시청에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거든요. 시청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이제 행정자치부 심사로 올라가. 그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면 대구에서 지금 28개 팀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0개에서 13개 팀이 선정되죠. 거기 선정되면 첫 해에 5천만 원, 둘째 해에 3천만 원 지원을 받거든요. 그 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잠수내용 하락하면 뭐 교재들 있어야 되죠. 집중 듣기, 뭐 흘려듣기 이런 교재들 그런 거 해야 되고. 우리말 책은 지금 제가 주위 분들이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한 5천 권 모았다고 했죠. 지금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건물만 확보하면 책을 그리러 들고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말 책 이 걱정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혹시 마을기업에서 탈락하더라도 그냥 빚내가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지금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학기 지금 호세우치 강의 주제가 아이의 생명을 아이의 생명을 살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 주제인데, 자 지난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2번 시간 뭐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큰 적인 뭐라고? 사교육이죠. 물론 나를 돌아보는 것도 큰 적이야.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둘째 시간에 비록 어젯밤에 내가 애를 잡고 애통해 했다 하더라도 나를 돌아보지 말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는 내만 잡는 게 아니다 하고 좀 담대하게 생각하라고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하면서 아무데나 보내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나빠지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사교육 의존적이 되고요. 그건 사실상
아이를 거의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초등 시절에는 중학교쯤 올라가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필요한 사교육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딩 때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엄마들은 자녀교육에 관해서 전혀 성장이 없고 이러니까 학년이 높아갈수록 대책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뭐 맨날 같은 짓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에 계속 귀를 열어두면서 그죠?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계속 듣고 그죠? 자녀교육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내 안에 그 마음이 창조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나아지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연약하고 엄마 말이 더 세고 이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하게 되는데 이건 다 처음 겪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니까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사교육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낸다고 하는 그죠? 뭐 의존하는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뭐 국어는 사교육 한다 하면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 혹시라도 지금 뭐 국어에 관해서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다 끊어요.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자 정리해 봅시다. 이거 복습하다 시간 다 가겠다. 국어는 왜 사교육이 필요 없는가 하면, 자 국어가 뭐예요? 우리말이잖아. 우리말. 우리말과 글을 가지고 다루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건 도구 과목이라고 하죠.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잘 하려면 자 일단 많이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많이 읽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많이 듣고 많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스킬을 배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을 읽다 보면 물론 어릴 때는 이제 애기들 유아 때나 초등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많이 들려줘야 되죠. 책 읽어줘야 돼. 이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2014년인가 생명을 살리는 책 읽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의 평생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 말이 달 쏘고 촌동네 사는 네가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KBS 교육 대특집 10부작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다큐멘터리를 4년 전에 한 게 있어요.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우리 카페에 딱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 거기 7번째 다큐멘터리인가 보면 제가 말한 주제가 있어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야 이해력, 그죠? 뭐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리고 텍스트를 읽고 거기서 작가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라나요. 이게 자라나야 소위 말하는 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문제 정답 고르기 뭐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것도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어. 그죠? 그런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보다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책 읽기 시간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버릇돼, 버릇. 엄마들 그거 잘 알죠? 항생제에 길들여지면 몸에 더 내성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몸에 더 나중에 안 좋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국어에 관해서 다른 거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책을 잘 읽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사교육은 없다.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접하면서 확보된 사고력, 이해력,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시간이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이것도 집에서 엄마가 하냐? 천만의 말씀.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해줘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매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문제 풀고, 중간기말 4번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보통 사립고등학교 가면 1년에 모의고사만 8번, 9번 쳐요. 자, 중간기말 4번 있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시험 치고 나면 어떻게 돼? 고등학교 가면 오답 노트라는 걸 해. 사립고등학교 가면 특히 별난 데 가면 더 하죠. 우리 애는 영남고등학교 다녔는데, 영남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제를 다 뺏겨 쓰고 풀이를 다시 해오게 해. 모의고사가 500점 만점이에요. 어느 수에 탐구 뇌 과목 이래가지고 500점 만점이야. 자, 국어 50문제, 수학 30문제, 영어 50문제, 탐구 영역 몇 문제고? 20문제씩 4과목이니까 80문제네. 몇 문제예요, 그럼 합하면? 50, 30, 80. 얼마지? 210? 210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친단 말이에요. 틀린 걸 다 뺏겨야 된다니까? 노트에다가. 그리고 풀이 과정 써야 돼. 반쯤 틀렸다고 생각해봐. 한 달 내에 문제풀이야. 한 달 내에.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못하면 진짜 개고생이야. 아니 우리 애는 모의고사 딱 치고 나는데 오답 처리.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3월 둘째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치잖아요. 딱 쳤어. 오답 처리를 해야 될 거야. 오답 처리. 우리 수학 100점 맞았어. 오답 처리 할 거 없죠? 영어 실수를 한 개 틀렸어. 2점짜리. 한 문제 딱 오답 처리. 국어에서 한 대문제 틀렸어. 국어 처음에 82점 받았거든?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서점 다니면서 계속 책 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아직 없는 거라. 그래 국어만 유독 2등급 받았어요. 근데 책 읽은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회복하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오답 처리, 기출문제 풀이 이거 3년 내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릴 때 책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절로 1등급 되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고 했죠. 지금 로스쿨 가려고 교환학생 갔다 와서 이제 이번 학기부터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 왜 로스쿨 준비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지금 가려고 하는 로스쿨은 자기 학교 로스쿨 아니면 서울대 로스쿨 2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상급 로스쿨이죠. 근데 로스쿨 기출 문제를 딱 보니까 2문제를 딱 봤대. 근데 2문제가 다 풀리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가 자신감이 딱 생겨가요. 나 로스쿨 준비해볼래. 옛날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로스쿨 가라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한다 했다고요? 비행기 조종사. 그래가지고 호주에 있는 조종사 학교하고 저 미국 서부의 오레곤이라는 주에 가면 그 조종사 학교 있거든. 그거 지나가려고 내보고 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띄우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막 띄가지고 막 보내고 카스에 올리고 했잖아. 근데 학비가 2만 달러 하더라고. 우리 집에 형편에 $1,000도 없는데 2만 달러를 왜 보내? 그래 포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조종사 안 되니까 이제 승무원 하려고 카다가 땅콩 향사건 딱 나면서 딱 포기했어요. 군대 있을 때는 뭐 CPA 해보겠다고 공인 행사하겠다고 또 뭐 책 좀 사보내라 하고 뭐 인강 어둠의 경로로 찾아보내라 하고 뭐 보냈더니 제대하고 나니 소식이 없고. 근데 제대하고 이번에 교환학생 또 갔다 오고 이러더니만 딱 철이 들어가지고 그죠? 로스쿨 준비하겠다는 거야. 극하고 올라갔어요. 한 달 딱 하고 왔죠. 지난주에 내려왔잖아. 내려와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아빠 도대체 뭐 하고 있노? 하는 거라. 뭐 잘 살고 있지? 하니까 왜 내 일에 관심이 없냐는 거라. 내가 로스쿨 간다 했잖아 하면서. 그러면 아빠가 로스쿨 공부 교재를 찾아줘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내 속으로는 미쳤나 이게. 네가 25인데 지금 아빠보다 훨씬 똑똑한데 네가 알아서 찾지 했죠. 근데 저 뭐라고요? 아이가 익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격려해달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걸 보고 야 미친놈아 네가 25에 된 게 네 앞가름도 못하나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바로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이 아니구나. 알라딘 검색해가지고
로스쿨 기출 문제집. 로스쿨 지금 시작된 지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기출 문제집. 제일 세일즈 포인트가 제일 많은 거,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걸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카톡을 딱 날렸잖아. 그러니까 애가 엄마하고 영풍무 딱 나가가지고 두꺼운 책을 사왔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그래. 로스쿨 입문시험이 이제 학점, 외국어, 그 다음에 이 리트라고 부르는 로스쿨 입문시험인데, 로스쿨 입문시험 이 리트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요 두 개로 돼 있거든. 이게 전부 수능으로 말하면 비문학이라, 비문학. 수능에는 수능 국어 영역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죠. 알아들어? 문학은 시, 소설 이런 거고, 비문학은 뭐 과학, 예술 뭐 이런 지문들 뭐 이런 거잖아요. 논설문 이런 거. 근데 전부 수능 비문학 영역이야. 우리의 비문학 완벽했거든. 우리가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치면 언어에서 제일 못하는 게 언어예요. 어릴 때 책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제일 못해가지고 가끔씩 한두 개씩 틀려. 근데 틀리는 게 꼭 시야, 시. 시가 좀 해석이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틀리면 시에서 한두 문제 틀리지. 비문학은 완벽했어요. 왜?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출문제를 보니까 언어 이해도 그렇고 추리 논증에는 수리 문제도 있어, 수리 문제. 로스쿨 가려고 수학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을기업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이걸 제대로 내가 시범을 보이려고. 엄마도 그 대신 교육을 받아야 돼. 애가 우리한테 오면. 그래야지 우리가 학원이 안 되고 우리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한 6개월이나 1년을 딱 제대로 딱 해서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아이하고 엄마가 호흡을 맞춰서.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교육이 안 되죠. 어떤 엄마들은 보나 빤해. 그냥 맡겨놓고 돈 많겠다. 돈으로 딱 지르고 이제 지금은 뭐 벚꽃놀이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 책 읽기를 어릴 때 잘해두면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죠. 요즘은 이거 엄마들한테 좀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 요즘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불러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회.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 여자들은 80세를 넘어가고 그죠? 남자들도 70세를 넘어가는 평균 수명 하에서 보통 대학 다니면서 한번 구축한 지식 기반을 가지고 80살까지 살 수 있어, 없어? 대부분 여자분들은 뭐 애 키운다고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도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45세 되면 다 나오죠. 아주 뭐 스타 돼가지고 이사급 되면 한 50세까지 갈까 모르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다시 지식 기반을 재구축해야 되는 거라. 평소에 책 읽기가 꾸준히 돼 있어야 되죠. 평생 책을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사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책 읽기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의유가 풍부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래요. 어릴 때 자, 국어 영역에서 사교육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엄마들한테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릴 때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하면 그래, 우리 집에 책 많잖아 하면서 위로할 거야. 근데 집에 있는 그 책들은 책이 아니고 뭐라고? 가구다. 미안한 말이지만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에서 나온 책은 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지나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자, 단순화시켜서 일단 이렇게 말해둡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영어 사교육은 더더군다나 필요 없다. 왜? 2005년도 이후로 이른바 엄마표 영어가 등장한 후로, 잠수는 영어가 등장한 후로 영어 사교육의 끝은 어딘가 하면 어학연수예요. 뭐 이런저런 이론에 따라서 처음에는 조기 영어 교육을 하죠. 조기 영어 교육의 논리적 근거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 라는 왜곡된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를 따라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폴리나 원더랜드 이런 데예요. 근데 해보면 영유 보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별 볼 일 없어.
자, 그러고 나면 그래. 아, 너무 어려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영어 환경이 아니라서 ESL이 아니라서 EFL이라서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커서 인지 능력이 발달한 초등학교 중학년 때 그러면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영어 전문 학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발론, 토피아, 청담, 서강 뭐 이런 어학원들이에요. 이 어학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적 기반은 뭔가 하면 소위 EFL 이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나라. 이걸 EFL 환경이라고 하죠. English as Foreign Language. EFL 환경이기 때문에 그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게 이 영어 전문 학원의 이론적 기반이에요. 아발론이 특히 대표적으로 이 주장을 하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EFL 환경에서는 골고루 새가 빠지게 학습해야 한다. 자, 청담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청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동아시아적 ESL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말해요. ESL이 좋은 줄 아나 봐. ESL, 캐나다 같은 나라 ESL이죠. 불어를 쓰면서 영어도 공용어로 쓰는. 또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나라도 ESL 환경이라고 하죠. 공용어로, 모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영어를 쓰니까. 청담 같은 데서는 저거 학원에 오면 그런 ESL 환경을 만든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은 ESL 환경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오면 친구들 놀이터에서 전부 우리말로 떠드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포장하기를 청담 같은 데서는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까 영어 전문 학원들은 결국은 ESL 이론에, EFL 이론에 기반해서 새가 빠지게 학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빡시게. 학원 보내보면 알 거야 아마. 그래서 한 번 가면 3시간씩. 가서 새가 빠지게 숙제 받아와서 하죠. 제일 느슨하다는 ECC. 우리나라 영어 전문 학원의 효시는 ECC예요. 19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ECC가 제일 먼저 영어 전문 학원으로 등장했어요. 그전에는 전부 동네 학원이지, 동네 학원.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학원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동네마다 프랜차이즈를 내고 수백 개, 수천 개 가맹점을 가진, 제일 많은 가맹점을 가진 영어 학원이 어딘 줄 알아요?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동네마다 있는 영어 학원. 그래, GMB. 누가 하면 잘하네. GMB. 그 다음에 또 있어, 뭐 비스무리한 GMB만큼은 아니지만. 자, 이런 학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마다 한 개씩 있는 학원들이 있어. 이건 대형 어학원들이죠. 대형 어학원들의 마케팅 정책은 구마다 한 개씩 내는 전략이야. 동네마다 내면 장사가 안 되잖아. 그 대표적인 것이 아발론, 청담, 서강 SLP, 뭐 이하 어학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데 보내봐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잠수의 영어를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요. 거기서 뭐 영어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애들은 고생하지만 실제로 영어에 노출되는 거 아주 적어. 해보면 제일 느슨하다고 하는 그 ECC가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라 하거든. 그게 제일 느슨한 거예요. 문강 이런 데가 100개씩 외우라 한다더라. 소문에 듣자니. 물론 저학년부터 그렇진 않겠지. 그러고 뭐 영어로 전문적으로 뭐라 하더라. 그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는 정책을 뭐라 하던데, 뭐 데일리 뭐 하면서 뭐 학원에 그냥 머물게 하는 정책 쓰고 막 이러잖아. 그래, 영어 학원이고 영어로 막 하네. 내가 지금 마을 기업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잖아. 근데 호시호치 무료 강의할 때는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내가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무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애들 돌본다고 해서 돈 받게 되면 분명히 엄마들 내 욕할 거야. 이제 저기 돈은 받아 처먹고 저렇게. 내 이까지 싶어가 이제 욕먹기 싫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카페도 내가 열심히 지금 자료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수학은 가면 사교육이 필요한가? 수학이야말로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나중에 잘 들어봐요. 지금 내일 모레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을 하러 가죠. 가면 어떤 학교는 잠수는 영어를 할 거야. 물론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서 편찬한 교재는
저학년은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예요. 그 이제 내용은 제가 잠수능을 소개할 텐데,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키우려면 이런 주제가 있어. 자, 여기서는 내가 수학 공부 이야기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 못하더라도 1시간짜리라도 일단 학교 강의를 우리 카페에 올리면 한번 들어봐요. 자, 수학학원은 내가 지난주 했죠. 무려 7년을 선행학습하는 데도 있다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전부 뭐만 해? 수포자만 늘어나는 수학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수학 공부 양이 너무 많고, 특히 이과는 문과, 고등학교 가면 이과는 문과의 3배죠. 수학 공부 양이. 그래가지고 양에서 안 되고 난이도에서 밀리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학교 수학 정책 어떤가 하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푸는 정책이에요. 중학교까지 내신이라는 것이, 학교 수학 성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 근데 문제 적게 주겠어요? 변별력 어떻게 하고? 문제 수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거라. 학교 선생님들 어려운 문제 만들어낼 수 없거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수를 많이 해서 시간을 제한시켜서 그 속도로 변별력을 가려요. 지금 중학교까지의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힘은 전혀 자라지 않고 반복하는 훈련만 하는 거라. 그래서 중학교 가면 주로 뭐 해요? 제일 유명한 문제집, 센 하는 거라. 센. 초등학교도 센 하는 미친. 이거 있을라 또.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미치진 않았고요.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 수학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학원 가면 선행하죠? 1년 이상의 선행을 해요? 그래서 애들은 대충 건성으로 다 알아. 근데 수학은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빵꾸가 나죠. 큰일 나요. 제가 이번에 저 유튜브에서 지금 이 뭐지? 8차 교육과정인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편찬한 분이 7차 교육과정까지는 누가 편찬했다고요? 지금은 은퇴한 서울교대 배종수 교수가 수학 교과서 편찬 위원장이었어요. 지금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광주교대 수학교육과에 있는 어떤 분이 편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YTN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서 이분이 나와서 수학교과서,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의 편찬, 그죠? 지침, 과정, 그리고 학부모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강의하는 강의를 내가 들었거든. 그분도 하더라고. 자, 2 곱하기 4 하잖아요. 2 곱하기 4는 8이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2 곱하기 8 구구단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4다. 8이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4라는 말은 2를 4번 더한 것을 좀 쉽게 기억해 두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라는 기호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덧셈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이거 이해가 없으면 곱셈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빵꾸가 나, 나중에. 좀 어려운 거 변환이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현재 학교 수학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다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딱 치면 큰 낭패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 여러분들 어디 시중에서 강의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강의가 있는가? 진짜 없어요. 유아기 때부터, 그죠? 로스쿨 준비까지를 내가 섭렵. 우리 아이 친구들은 의학 전문대학원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 내 아이들, 우리 아들 또래들은. 이 아이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키워왔고, 내가 조언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전 과정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동네 언니들 말 듣고 그죠? 한참만 내다보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수학도 그렇게 학원에 보내면서 선행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문제 풀고 이러죠. 그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풀이의 반복이지. 나중에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떤 학교에 가서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려면 이 주제로 강의를 해요. 그때 되면 내가 PPT를 이렇게 보여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제 말의 근거가 되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더 빠를 텐데, 그래서 수학은 더더군다나 한 문제를 하더라도 애가
머리를 쥐어 짜보고 고생해보고 엄마는 기다려주고 문제를 틀려도 괜찮아요. 수학 공부는요. 틀려도 괜찮다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맞추고 동그라미 치고 채점하고 막 그래가 95점 맞고 뭐 이 재미로 막 공부를 시키잖아. 그게 아니야. 틀리고 있잖아요. 왜 틀렸는지를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작업이 수학 공부예요. 그리고 틀릴 동안 애가 막 지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동원해서 끙끙거리잖아. 이게 머리를 사용하는 작업이거든. 이게 이런 작업이 틀렸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런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진도, 속도 중심의 수학 공부가 아니라 그 배정수 교수가 말한 것처럼 배정수 교수는 항상 그렇게 질문한다 했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된대. 그러니까 애가 지가 푼 것을 엄마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이 돼야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학년 때는 이게 어려워요. 또 좀 고학년이 되면 풀어낸 과정을 논리적으로 노트에 정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루에 3문제를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문제 50문제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런 수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다. 사교육은 꼭 필요할 때가 와요. 전형적으로 정불안할 때 문법 같은 거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그죠? 중학교 문법을 한번 정리해주는 뭐 특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건 내가 꼭 안 해도 되지만 뜯어말리진 않겠어. 잠수는 영어를 제대로 해오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학교 내신 때문에 중학교 영어에서는 학교 내신에서 문법 문제 막 내거든요. 아직도 막 50 넘은 선생님들, 우리 와이프도 50 넘었지만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특히 영어 선생님이 50 넘으면 보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재래식 영어 막 하니까. 자, 이런데 적응하려면 이제 딸딸딸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해야 되죠. 그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해주고 프린터 내주니까 그거 딸딸딸 외우고 이런 작업. 이런 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별로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갔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자, 사교육의 정체도 알았어요. 그리고 애하고 맨날 찍어보고 싸우고 뚜껑 열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 나는 미친년 아닌가? 정신과 가야지 하면서 뭐 우리 애는 내하고 있다가는 이거 작품 베리겠어 하면서 사교육 보내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엄마가 정신과 가는 게 낫지. 그리고 정신과 가기 싫으면 여기 오면 돼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정신병 다 치유돼. 실제로 그런 경험 다 있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와 이리 많노? 여기 어디 갔노? 6년 7년 된 언니들 어디 갔노? 정신병 다 나았나 모르겠네. 왜? 저 겸이 엄마도 내가 처음 만날 때 심한 정신병이었다니까. 아니 애 유아원 유치원 보내면서 있잖아요. 생협에 중독돼가지고 뭐라 하더라? 오른손에는 녹즙, 왼손에는 뭐? 뭘 들려? 이래가지고 유치원 정문에서 안 먹으면 절대로 못 보내준다 하고 막. 우리가 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도 안 죽는데 우리가 어떤 받아들인 이 선지식 때문에 그걸 깨고 나오는 건 마치 죽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겸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만났는데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어떤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사이다를 시켰는데 겸이도 먹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 그래 내 사이다를 반 나눠줬잖아. 그랬더니 겸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젓가락으로 사이다를 찍어 먹어. 아낀다고. 평생 처음 먹어보는 사이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치유됐잖아요. 지금 8년째인가 9년째인가? 겸이 2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몇 년 지났노? 6년, 3년. 몇 년? 9년쯤 됐죠.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 정신병 환자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가장 기초니까 저학년은 아직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것이 없다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명명하고 뭘 좀 하려면 고학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학년 때 뭘 하는가 하면
그때 고학년쯤 돼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작업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책 읽기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안 좋아하고 공부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책을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질문 하지 마. 그럼 포기하든지. 큰들은 뺏으라도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맡기든지.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해야 돼요. 책 읽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갖다 줘야 돼. 그냥 엄마 생각에 막 불안해가지고 막 갖다 뭐 이거 말고. 그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 시중에 놔두는 대로 0세부터 2세까지 뭐. 근데 전에 이거 어디 있었는데. 그 코스가 있더만. 2세부터 3세까지는 뭐. 3세부터 4세까지는 자연관찰 뭐. 이런 식으로. 3세부터 4세까지는 위인전집이던가? 아니? 아니, 내 있는데 찾아볼까?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못 찾겠네. 자, 그렇지. 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집에 의존하면 안 돼요. 푸르미 아빠가 이거 잘못 소문내 놔가지고 여러 번 말하지만 푸르미 아빠의 큰 공헌은 책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거. 이거까지는 참 좋은 공헌이에요. 근데 여기에 편성해서 요즘 푸르미닷컴에서 막 전집도 만들어내더라. 돈벌이가 잘 되나봐. 그래가지고 몇 세 때부터 몇 세까지, 몇 세 때 몇 세까지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순진아이가 엄마들 또 수천만 원치씩 막 도배해가지고 막 온 벼락방에 다 전집 꽉 채워놓고 막 그것도 막 자랑스럽게 사진 찍어 올리고 이란다. 난 숨 막혀 죽겠더만. 그렇게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고요. 한 권 한 권을 아이의 성장에 맞게. 우리 옷이나 신발 살 때 아이의 성장에 맞게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책도 아이의 인지능력의 발달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사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커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이제 엄마들 왜 이걸 못하는가 하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거든. 근데 뭐 방판 아줌마한테 캡 보면 뭐 카드 끌고 보면 되니까 카드 끌고 60권짜리 쫙 돌아서 딱 세트발이 되고 막. 어? 이러니까 참 편리하긴 해요. 푸르미네 집도 그랬잖아요. 책에 대해서 모르니까 푸르미 엄마가 방문 판매하는 아저씨한테 의존해가지고 푸르미 엄마 탁구 선수 출신이잖아. 그 뭐 책에 대해서 뭐 알겠나. 운동이나 열심히 했지. 그래가지고 그 방판 아저씨한테 계속 의존해가지고 공급받았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가구가 더 있어, 책이. 정말 전집 중에 좋은 책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아까봐가지고 미련을 못 버린다니까. 제일 좋은 전집이 옛날에 있어서 웅진에서 나온 전집 중에 내가 했죠. 달팽이 과학동화. 그건요 웅진의 작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윤구병 선생이라고 지금 저 변산반도에 내려가서 공동체 운동하는 귀농하신 분이 있는데 이 충북대 철학교수였어요. 이분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린이 책 기획팀을 만들어서 보리라는 기획팀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출판사를 만들 여력이 없어가지고 보리라는 기획팀에서 이 세미라를 그리고 이래가지고 책을 다 만들어서 그 원안을 만들어서 이걸 웅진에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웅진이 판권을 사가지고 8년 동안 대박 쳤죠. 대박. 얼챙이 그림책하고 달팽이 과학동화가.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이제 보리가
힘이 생겨서 독자적으로 보리라는 출판사를 만들고 그때부터 회수해서 보리 출판사 이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보리 출판사는 대표적인 어린이 책을 좋은 어린이 책을 내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집안 형편을 가진 사람들도 고려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단행본으로 풀었어요. 웅진에서만 전집을 판 거죠. 우리 어릴 때도 웅진에서 이 우리 와이프가 그때 어느 학교 근무할 때더라. 학교 교무실에 방판 아저씨가 와서 우리 와이프가 낚인 거라. 그래가지고 집에 어느 날 전집이 또 배달돼 온 거야. 그래 그날 우리 부부싸움 했잖아요. 이게 미쳤나 하면서 왜 전집이고 하면서 막 싸웠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유명한 내가 공부하고 나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집이 가끔 있어요. 정말 그죠? 기획팀이지만 원래 기획팀 이름으로 나온 책 치고 좋은 책이 없어. 출판사 기획팀 기사고 저자가 불분명한 책. 전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저자가 없어. 그죠? 전집 잘 가릴 때 딱 보라니까. 저자가 없는 책. 이건요, 싸구려 기획팀이 인건비 적게 들이고, 그냥 대충 짜집게 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보리라는 기획팀이, 그죠? 이 팀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이래 좋은 책이 나왔다니까. 이 책은 진짜 전설적인 전집이었죠. 지금은 다 풀렸지만. 이런 책들이 가끔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에 맞게 한 권 한 권 사서 읽히는 것이 좋다. 어릴 때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카페에 책 목록 올리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는 짓 아니라고 요즘 밤마다 내가 또 전에 어디 갔노? 꿈꾸는 봄년에 또 내가 색깔 입혀가지고 올렸다고 뭐라 하더라. 읽기 좋으라고 내가 색깔을 입혔거든. 자, 가르쳐 줄게. 여기 색깔이 입혀져 있잖아요. 요걸 마우스로 긁어. 복사를 해가지고요. 한글에다가 붙여 넣어. 그런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하고 색깔을 지우면 돼요. 셀, 음영, 안 하기 하면 돼. 5초만 하면 이거 색깔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림책이거든요.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좋은 어린이책 목록은 우리나라 좋은 어린이책 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해낸 작업이에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좋은 어린이책 목록 발간 20주년 기념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어린이책을 망라해서 그 중에서 좋은 책을 가려서 선정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록만 있으면 사실 다른 목록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후로 후발주자들인 상업적인 한우리 독서 논술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곳이 있지만 어린이 도서연구원은 상업적인 곳이 아니에요. 사단법이죠, 사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어린이 책의 거의 선구자,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것이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80여 개가 생겼죠. 대구에도 호시호치를 비롯해서 시지에 지금 망하는가 모르겠다. 시지에 조그만 어린이 서점 하나 있어요. 시지 100년가액 앞에. 그리고 대벽프라자 건너편에 뭐 있었지? 개똥이네? 맞나? 강아지똥 그래요. 칠곡에가 개똥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강아지똥은 또 전집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대구에 몇 개 있어요. 근데 다 망했지. 거의 다 망했겠지. 왜? 인터넷 서점이 활발해지고 엄마들은 전집 사대고 이러는데 좋은 어린이 책이. 다행인 것은 요즘 이제 인터넷 서점 이런 데서 이제 그죠?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목록도 잘 정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 도서관에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학교 도서관 가면 전부 집구석에서 고물 같은 거 막 한 권씩 가져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책 가져오는 날을 정했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집에서 제일 싸구려 책 있잖아.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책으로 낸 컬러풀한 있죠. 정말 그런 거 막 버리듯이 학교 갖다 주고 이랬거든. 그게 도서관에 다 있었거든. 요즘은 안 그렇죠. 학교 도서관 가면 정말 좋은 어린이 책들 많아요. 사서도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자, 이런 목록을 참고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에게 그 연령대에 맞게 읽어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자료실에 올린 목록에는 연령은 없어요. 연령까지를 참고하려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연령까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리기 불편해서 다 지웠는데 연령까지 참고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편의상 좀 폭은 넓지만 유아용 그림책, 아기용 그림책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우리나라 동화, 또 어린이 외국 동화 이런 식으로, 또 지식책들은 역사, 사회, 과학, 예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고 있죠. 청소년 목록은 아직 바빠서 못 올리고 있어요. 이 목록만 엄마들이 딱 확보하고 있으면 더 좋은 책 찾을 것도 없고 이 목록 안에서 쭉 읽히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목록의 책들의 절반 정도는 읽어야 돼요. 엄마들 막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책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유치찬란한 그죠? 대비법이고,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독서를 해야 돼. 다양한 책 읽기. 이런 좋은 어린이 책들 진짜 제가 한 권 한 권 가지고 학교 강의 가면, 어떤 학교 강의 가면 제가 아예 책을 한 15권 딱 준비해 가요. PPT로. 책 그림만. 그래가지고 책 한 권 딱 제목만 딱 보여주고 한 권 가지고 5분, 10분씩 이야기하다 울고 막 이러다 보면 학교 강의 다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긴 한데 좋은 어린이 책을 꼭 읽어줄 거. 애기들 학년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서 왔어요? 예? 누구 따라왔어요? 누구 따라왔어요? 월성동 살아? 무슨 초등학교? 예? 조암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이에요? 내가 조암초등학교 강의하러 가거든. 학부모 교육 빠지지 말고 와요. 3학년 4학년? 그럼 제가 1학년 때 간 거 기억나요? 본 거 같아요? 1학년 때인가 아니면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네. 내가 조암초등학교 4번 갔어요 한꺼번에. 그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딴 사람인갑다. 제가 조암초등학교 한번 갔는데 그때 뭐 학부모 총회 할 땐가? 동창회장도 오고 막 이런 날 내가 초대받아 갔잖아요. 특강하러. 그때는 엄마도 마음이 없어. 예? 아니 그때 많이 왔던데. 시청각지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좋아해가지고요. 한 달 후에 바로 제가 3번 가서 국어, 영어, 수학 3번 강의한 적이 있다니까. 그게 3년 전인갑다. 아직 학교 들어오기 전인갑다. 근데 내가 조암초등 언제 가지? 5월 14일? 5월 14일 꼭 와요. 또 애가 3학년? 3학년. 또 오늘 처음 오시면 또 손 들어봐요. 여기는 요 손 안 든 앉아있는 누구 따라왔어요? 얘 누군데? 어? 현정 언니하고 어떤 관계라 했지? 같은 아파트. 저 아줌마는? 고등학교 동창. 어디 살아요? 평리동. 멀리서 왔네. 애기는 몇 학년? 학교는 중리초등학교? 비산? 평리동인데 왜 비산을 다녀? 제일 가까워요. 내가 4학년 때 비산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했잖아요. 비산 초등이 원래 비산 7동에 가면 인지초등이라고 있어. 대구에서 3번째 오래된 학교. 인지초등이 너무 커가지고 분교로 낸 게 비산 초등이에요. 그 비산 1동 달동네에. 그래가지고 제가 인지초등을 3년 다니다가 비산 초등으로 강제로 갔잖아. 그래요? 제가 네이티브 비산동 슬럼가 출신인데. 아니 저는 대구에서 살은 기억이 있을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비산동에서 비산 1동, 2동, 3동, 5동, 6동 다 살았어. 내 모교회가 비산동 교회예요. 내 모교회가. 시내 나가는 길에 그 언덕 위에 그 오른쪽에. 제가 비산동 교회 4학년 1학기 때 반장하다가
2학기 때 엄마를 떠나서 친척 집으로 떠나갔잖아. 비산동에서 왔구나. 애기는 1학년. 또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 오늘 처음 보신, 예. 어? 아, 저 토토 따라왔다고? 토토 따라온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디 살아요? 몇 동? 1단지 없어, 1단지. 몇 동? 에이씨, 우리 동 아니네. 저는 1105동 살아요. 그래, 우리 아파트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아파트 아줌마도 왜 이래 요즘 전멸이고. 근데 무슨 이야기다 이리 갔노? 애기들 몇 학년? 아, 1학년. 1학년이면 아직 그림책. 그죠? 1학년이라고 한글 안다고 막 책 읽으라고 막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계속 읽어줘. 그러다 보면 애들이 엄마가 읽는 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건 자기가 엄마가 읽는 것보다 자기가 읽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그때 되면 에이 엄마 비켜 책 줘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읽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읽어주는 걸 많이 들어야 나중에 선생님 말도 잘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학교 가서 수업을 할 때 받아들이는 양이 늘어나. 선생님 말을 그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목이 좀 아프면 아빠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하고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하는데 1학년이면 물론 작은 글밥의 책들도 읽어야 하지만 가능하면 그림책, 정서적으로 따뜻한 그림책들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애들이 막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들. 그리고요, 책을 고르기가 어렵다. 내가 오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 비결도 아니지만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제가 비결. 내가 진짜 어디 갔노? 자, 뭘로 할까? 뭐? 자, 이걸로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어린이용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 있잖아요. 이 우리 카페에 올린 건데, 자, 학년, 연령까지 보려면 뭐 하라고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홈페이지 가셔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연령까지도 참고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엄마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작가를 따라가는 거라. 자, 딱 보다가 내가 아는 작가가 한 명 있어. 그러면 자, 저기 유아용 그림책이라고 했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 아는 작가가 정승각이에요. 이거 보여요? 무슨 색깔이 이래 핏빛이고. 빨간색 했는데도 핏빛이다. 정승각은 그 유명한, 이게 그린이구나. 어쩐지 내가 그린이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자, 글쓴이를 봅시다. 지은이. 지은이를 보고 권정생 선생님 딱 있죠. 권정생. 자, 엄마들, 젊은 엄마 권정생이 누군지도 모르지? 큰일이다, 큰일 그래. 웅진교원은 알지? 근데 권정생은 몰라. 이 진짜 큰 문제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작가. 돌아가셨죠. 이분에 관한 수많은 일화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 동화 중에. 그 중에 한 권이 이 강아지똥이에요.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이걸 뭐라 카노? 무슨 셀러라 카노? 밀리언셀러. 우리나라 좋은 그림책도 잘 없지만 그죠? 이 진짜 이분은 벌써 돌아가실 정도로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신 분인데
이 강아지똥이라는 놀라운 그림책을 쓰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 좋은 어린이책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내가 권정생을 안다. 그러면 권정생을 따라가는 거라. 아,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은 다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유명한 작가들은 그냥 단지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좋은 책을 쓰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지은이를 따라가면 지은이. 권정생 그림책 같으면 예를 들면 강아지똥,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요. 자, 강아지똥이 나온 출판사를 보는 거라. 출판사면 길버드린이죠. 자, 길버드린이는 우리나라 좋은 그림책을 잘 만들어내는 출판사로 유명해요. 그림책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개 출판사 있죠. 요 위에 보림도 있네, 그래. 보림. 그죠? 사계절도 있고. 시공주니어는 주로 외국 동화책을 잘 번역해내죠. 또 뭐 있나? 비룡소. 예. 비룡소는 어디에 자회사죠? 비룡소가 어디 자회사더라? 민음사의 자회사인가? 민음사라는 우리나라 초대형 출판사 있죠. K-팝 스타의 탑4에서 떨어진 박윤화의 할아버지가 민음사 회장이라며. 저는 박윤화를 좋아하다가 이제 KT 김으로 갈아탔어. 박윤화의 노래를 알람으로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너무 단조롭더만. 그래서 박윤화의 노래를 동요 같다 이런 소리도 있죠. 그런데 KT 김이 이제 포텐이 터지니까 정승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요. 외국 그림책들은 주로 시공주니어, 비룡소 이렇게. 자,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여기 존 버닝햄, 그린이 존 버닝햄 쓰니 있죠. 존 버닝햄 같으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죠. 외국의 좋은 그림책 같으면 대부분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을 받았다. 이런 작품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좋은 그림책을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린 엄마들은요,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을 사주면서 그걸 저거 줄기로 해서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 줄줄 따라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안목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학년이 높아져도 당황하지 않고 책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이게 어렵다고 엄마들이 대부분 전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엄마의 성장도 없고 아이들 학년이 높아지면 대책이 없고, 또 전집을 어떤 책들은 뭐 그거밖에 없을 때는 그 중에서 그래도 재밌는 책을 애들이 찾아서 읽지만 좀 크면요 안 읽어요. 시시하고 재미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제대로 된 책들을 애들이 읽고 나면 벌써 이런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이런 좋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읽게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지 목록을 프린트해서 하든지, 그리고 그림책 하나 가능하면 사면 좋아요. 사서 아이가 늘 두고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나중에 한 4, 5년 지나서 팔면 돼. 우리 집에도 책 많았거든요. 호시오치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제가 사다 날랐어요. 우리 4살 때부터 제가 호시오치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또는 보름에 한 번씩은 항상 왔어요. 아이 손을 잡고. 그래서 살 때마다 저는 일주일 보름 읽을 양 보통 한 7권에서 10권 요렇게 샀어.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그 책 보따리를 들고 책방 문을 열고 나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 군것질도 시키고 이러면서 진짜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에 뭐 책꽂이도 없었지만 그때 있잖아요. 저 육교 길거리, 큰 길거리 가면 흥 가구 파는 그런 데 가가지고 4칸짜리 아주 싸구려, 이거 뭐라 카노, 이걸 4칸으로 나눠져 있는 책꽂이인데 이거 뭐 막 빨간색 칠해져 있고 막 초록색 칠해져 있고 이런 박스지, 박스. 그죠? 그런 거 2개를 샀어, 내가. 길거리에서. 정말 싸구려져요. 우리 집에 그 책장이 없을 때, 우리 애 4살 때. 그 책장을 2개를 눕혀놨어요. 딱 한쪽 벽에다가.
그리고 처음 호세체 와서 책을 사가지고 갔어. 한 칸도 안 차더라고. 그때 제 느낌이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도 기억나네. 아이고 저걸 언제 다 채우노 이런 생각했거든. 성질 급하면 전집으로 바로 채우면 되지 이제.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꼬박꼬박 와서 그죠? 책을 사다 나르고 책을 사다 나르고 하니까 그 8칸이 4칸짜리 2개를 사다 갔다 했는데 8칸이 꽉 차더라고. 어떻게 해요? 또 2개에서 사왔지. 그래가지고 4개를 쌓았다. 또 거기 꽉 차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우리 애 방에 3면에 다 애 책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우리 애가 침대에서 뒹굴다가 언제든지 지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꺼내서 읽을 수 있게. 왜냐하면 애 마음이 어떤 때는 이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때는 금방 그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 마음이 사라져.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 손에 책이 닿으면 좋아요. 돈 너무 아끼지 말고 다른 데 좀 아끼고 학원비 아껴가지고 책에 투자하면 돼.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사교육은 없다.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가 책과 친구가 되게 엄마들이 지혜롭게 이끌어야 하죠. 그 좋은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아까 강아지 똥을 쓰신 권정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쓴 책 몽실언니라고 있어.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인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 몽실언니라는 책도 100만 부 이상 팔린 국내에서 발간된 동화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전설적인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린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는 사람? 모르지? 한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 이연복 덕성여대 교수 이연복 선생님이 쓴 먼 나라 이웃 나라. 또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잖아. 이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독보적인 1등이었어. 근데 이걸 물리친 게 뭔지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한때 여러분들 애기 때는 모르겠지만 한 10년쯤 전에 10년 15년쯤 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진짜 조잡하게 있잖아요. 막 컬러풀하게 나오는 그 싸구려 책들이 그 왜 그래 좋아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 만화로 나오니까 읽기 쉽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 필독서라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뭐 만화책 갖다 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깼어, 기록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 Y는 내가 얼마 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그 기록을 깬 게 마법천자문. 애들이 뭐 마법천자문 카드 모으는 재미로 막 사재는 거라. 그 엄마들 맨날 이것 때문에 애하고 싸우고 있잖아. 책 보니까 영양가 없는 줄 엄마도 알아. 근데 애가 하도 쫄르니까 막. 이 세 권이 전부 만화책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래도 이연복의 뭐 만화는 그래도 뭐 만화라고 봐줄만 하지만 지식 만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애도 참 많이 읽고 좋아했어. 근데 이연복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연복 선생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기고등학교 출신하고 상고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어. 근데 이연복이 경기고등학교 동창회보에다가 만평을 하나 그렸어요. 그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경기고 출신, 우리 동문대 상고 출신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찬란하게. 그 만평 때문에 이연복 욕 바가지로 묻어요. 안 캐도 경기고등학교 좋은 줄 다 알잖아. 부산 상고 나쁜 줄, 부산 상고도 사실 좋은 학교인데.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막 경기고 동문회보에다가 그 만평을 실어 경기고 동문이요 골기하라 이거지. 원래 이분이 좀 보수적이거든, 이연복 선생이. 그래서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봐도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 파업에 대한 관점 이게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애들이 왜곡될 수 있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완전 악당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 유럽의 역사나 뭐 지리나 문화를 익히는데 참 좋은 만화책이었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마법천자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고 이런 걸 아예 접근 금지해야 돼. 접근 금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책에 대해서 알아야지 단호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죠.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4시에 엄마들한테 좋은 만화책, 추천 만화책 목록을 내가 올려놨잖아, 카페에. 아니, 내가 이런 좋은 목록 올리는데 댓글도 안 단다, 전부 다 확. 어? 아니, 야, 동화책, 예를 들면 이 그림책 목록에 누가 좀 댓글 좀 달아야 될까, 이가. 아니, 적어도 내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운은 받아가면서 꿈꾸는 봄년이 뭐 칼라를 지워달라 이런 소리를 해자꾸 최소한 댓글을 하나 달아줘야 내가 뭐 댓글 달면 내 따로 이메일 보내줄게. 아니, 자, 만화책 같으면 지금 책 이야기 하기도 사실은 한 학기 다 해도 모자라죠. 전에는 그래서 이 책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자기주도 학습법이기 때문에 이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죠. 그 바빠요. 그래서 일단 만화책 목록 어디 갔노? 오이씨, 없다. 여기 있네. 자,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제가 이 만화책 목록을 올려놨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좋은 많은 만화들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만화만 선별해놨어요. 자, 이 목록을 프린트 보시고 여기 있는 많은 만화들은요 사실은 소장용이에요. 그냥 빌려볼 수준의 만화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이 책 진짜 거의 다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만화는 없었지만 심지어는요 만화책이 너무 좋은데 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죠? 뭐라카노 그거 중고 만화책에 프리미엄 붙어서 팔린 만화들이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오세영의 부자의 그림일기. 여기 있죠, 여기. 오세영이라는 만화 작가는 만화를 그리는 그 만화가지만 그 상당히 수준 있는 사실주의 만화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진짜 실감나게 그린다니까. 이분이 오세영 씨가 쓴 만화 중에 엄마들이 제일 좋아할 만화가 있어. 웅진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전집이 있어요. 그 웅진의 전집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분의 만화가가 공동 작업을 했어. 누군가 하면 이희재, 오세영, 또 하나는 있는데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세 분이 다 사실주의 만화가거든요. 그 웅진의 전집 가운데 그거는 사도 돼.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이번에 누가 그걸 기증했더라고. 우리 마을 도서관에 하라고. 저도 그걸 샀다니까. 전집 매장 가가지고. 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 한국의 역사 이걸 만화로 익히고 싶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동네에 있는 전집 할인 매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전집 파는 아저씨가 웬 아빠가 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봉 잡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만화책 전집이 많은데 그 전집 출판사 그 전집 매장에 가니까 대산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있고 웅진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있어. 웅진은 메이저 출판사잖아. 그래서 할인 매장의 마진이 적어. 근데 대산출판사는 비메이저죠. 그래서 요거 마진이 큰가 봐. 저한테 어떻게 소개한 줄 알아요? 아버님, 요 대산출판사에서 나온 요 만화책을 읽으면 전교 1등 하고요. 웅진에서 나온 요 책을 읽으면 반에서 1등 해요. 욕하더라고. 진짜 참 촌스럽지. 그래 저는 전교 1등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요 웅진에서 나온 전집을 제가 내 돈 주고 사온 거의 몇 안 되는 전집 중에 하나가 이 오세영 씨가 쓴 그 전집이 있죠. 이 사람이 쓴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 단편 만화 모음집이에요. 근데 이 완전히 작품이에요, 작품. 읽다가 내가 막 운 만화도 있어요. 이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책 단편 모음인데 그 중에 이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게 있어. 이 단편인데 부자라는 애가 역설적이게도 찌질하게 가난한 집 딸이에요. 엄마는 늘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고 운동회인데 운동회 할 때 매스 게임 하러 가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죠. 이 부자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옷을 못 사 입었어. 그러니까 매스 게임 지도 선생님이 부자는 운동장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라 운동회 날. 그래 부자가 막 한쪽 구석에 울고 있어. 근데 부자의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죠? 장사를 잠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학교 와보는 거라. 학교 와서 막 레스 게임 하는데 자기 딸만 혼자 저기서 울고 있는 거라. 그제 부자 엄마가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막 부자 손을 막 꽉 잡고 막 그 매스 게임 지도 선생님 단상으로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외쳐요. 선생님, 우리 부자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그 이야기 하면서 내가 막 울었잖아. 내가 어릴 때 내 생각 나가지고. 내 어릴 때 엄마 늘 공장에 가서 일하고요. 친척 집에 가서 살고 이러니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꽃다발도 하나 없었거든요. 졸업장을 받으면 졸업장을 담는 통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뭐 접는 뭐 여기다 하지. 옛날에는 통이 있어요, 원통. 원통에다 졸업장 뚜뚜 말아서 꼽았거든. 그것도 나 하나 없거든. 졸업 앨범도 없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자의 그림에 만화에 있으면 막 울었다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이희재 씨가 쓴 간판 스타라는 만화도 있고, 이 제일 앞줄, 제일 윗줄에 있네. 이것도 소장용, 어른용 만화, 어른용 만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목록을 따라가다 보면, 자, 출판사 보면 글론 그림밭이라고 있죠. 이 출판사들은 좋은 만화책을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쭉 가다 보면 요 몇 개의 만화책이 있어요. 창비는 뭐 창작과 비평사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는 곳이지만 창비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인권 만화 이런 걸 많이 내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사이시옷하고 십시일반이라는 만화는 1학년 가면서 우리 카페 소개해줘가지고 가입하게 해. 명함 없어.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검색. 선생님 죄송해요.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알겠어요. 1학년. 그러니까 요 목록을 잘 보면요, 무슨 공통점이 발견돼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용 만화도 있고, 가족용 만화도 있고, 청소년용 만화도 있어요. 이 만화 목록만 가지고 있으면 엄마들이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아이들한테 유익한 만화들, 가족 만화 많거든. 여기 보면 주제별로 분류돼 있죠. 목록 보시면 목록 아무도 안 보내. 자, 여기 목록 보면 인권, 장애, 뭐 평화, 생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읽힐 좋은 만화는 사랑, 가족. 여기 이 항목 보면 엄마들 진짜 여기 다나구치 지로라는 사람의 개를 기르다 아버지 이런 만화 한번 읽어봐요. 일본 만화가인데 엄마들 수준을 내가 너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이거. 이런 만화 한번 읽어보라니까. 우리 애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정말 좋아했어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읽을 수 있고요. 여기 사랑 가족이 나오는 만화들은 다 아이들이 같이 읽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 79번 보면, 자, 이거 우리 카페 가면 목록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79번 보면 오세영의 한국 단편소설가의 만남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단편소설을 오세영이 똑같이 원작과 똑같이 그림을 그린 거라. 근데 원작 보는 것보다 소설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제가요, 오세영이 이런 만화를 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대구 시내 만화방을 다 뒤졌잖아. 이렇게 나오기 전이거든요. 어디 나온가 하면 대본소 만화로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본소로 유통되는 만화. 근데 대본소 만화들은 어디서 유통되는가 하면 봉덕동, 봉산동 가면 만화 도매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만화 도매상이 서울문화사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대본소, 도서대여점 이런 데 만화를 공급하는 곳이죠. 근데 오세영이 그 좋은 작품을 서울문화사에서 발간한 거라. 그래가지고 일반 서점에서 판매 안 되고 만화방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봉산동에 있는 서울문화사 대구 총판 찾아갔잖아. 갔더니 한 권에 뭐 500원인가 1000원 밖에 안 하대요. 대본소용 만화니까. 그래가지고 그 4권 시리즈를 제가 사서 정말 우리 애도 읽고 저도 좋아하고 많이 추천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후로 이게 이제 청년사에서 하드카바로 아주 좋은 만화로 나왔죠. 이런 건요, 진짜 소장용 만화예요, 소장용 만화. 나이라임인 오렌지 나무 이것도 그렇고요. 78번. 이거 제가 호철치에서 뭐 해마다 추천했죠. 이거 원작인 브라질의 뭐 작가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원작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이거 읽으면 다 울게 돼 있어요. 아빠들 한번 읽혀봐. 이 라임 오렌지 나오는 제제라는 꼬마와 이 제제의 멘토가 되는 어떤 아저씨,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저씨와의 우정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잖아요. 누구? 어? 네 글자인데. 어? 포르투가? 그래, 꼭 쟤 같아요. 제제라는 아이가 정말 방황하거든. 인생이 불우해가지고. 근데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확 달라지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꼭 주인공 같더라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난 거하고 비슷한.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거 우리 명혁이도 읽고 막 울고, 저도 울고 막. 여기 토지도 뭐 말할 것도 없고, 토지란 말은 박경리 선생의 유명한 원작을 아까 말한 오세영이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런 작품들은 이거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생태만화, 이것도 라다쿠 소년 뉴욕에 갔다, 이것도 유명한 거고요. 사반자로 달랑 뜨고, 이거는 이제 귀농한 어떤 만화가가 강화도 귀농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걸 그린 거고. 하여튼, 이 목록에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백무현의 만화가도 유명한 만화가거든요. 운동가인데, 노동운동가죠, 노동운동가. 노동자 시인인데, 만화 전두환, 만화 박정희, 테일이, 이 테일은 전태일 열사 어릴 때 이야기인가 뭐 이렇죠. 자, 이런 거. 여기서 재미없는 거 하나 딱 소개해 줄게. 내가 실패한 거 십자군 이야기. 십자군 이야기는 이게 유명한 책인데, 이걸 만화로 그린 건데요. 우리 명이 싫어하더라고. 어려워. 그림도 좀 그렇고. 이건 내가 사라고 말 못하겠어. 그리고 또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또 만화로 그렸죠. 여기 보면 추천돼 있어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서는 실패했어요. 가. 자, 여기 최정현의 만화책들 많죠. 반쪽이라는 사람 알아요? 유명한 이 아빠 있어요. 공방하는, 이 잠실에 아주 20몇 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 사는데, 이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바닥을 다 파가지고 바닥에 막 뭐 이상하게 막 열려가지고 거기 수납하고 있잖아요. 천장을 막 열어가 천장에 수납하고 막. 유명한 그 공방하는 분이에요. 반쪽이라는 분. 서울대 미대 나왔나 이분이? 이분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만화로 많이 냈죠. 그 중에 하나가 반쪽의 육아일기. 반쪽이라는 제목 들어간 만화는 다 추천하는 만화예요. 홍승우라는 만화가는 한겨레 신문에 4컷짜리 비빔툰이라는 만화를 연재했죠. 이것도 정말 창의적. 이 육아일기예요, 육아일기. 홍승우라는 이 작가에게 어린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운이고 하나는 겨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일어나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부모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이게 비빔툰이라는, 이게 단행본 벌써 7권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 만화가가 자기 와이프하고 둘만의 부부 생활을 그린 만화도 냈잖아. 그 만화 이름이 야야툰이라고. 야하다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책의 표지에 책 끝불이 쌓여있는 책이 하나 딱 꼽혀 있더라고. 그럼 뭔가 싶어가 딱 보니까 야야툰. 우리 와이프가 아주 즐겨보는 만화야.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가 즐겨보는 야한 만화들이 좀 있어. 이것도 있고 또 뭐 있는데, 다나구치 지루의 14살, 이것도 자전적, 그죠? 만화 진짜 좋은 만화고. 하여튼 여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 도서연구의 이 선정팀들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어요.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15년,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운 건데,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걸 물어봐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아는 걸 다 말을 못해. 나도 생각도 안 나고. 엄마한테 물어봐 주면 내가 막 줄줄줄 나올 텐데. 근데 젊은 분들이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이걸 다 골라내고 직접 읽고 이래가지고 선정했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리고 있는 이 목록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좋은 책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출판사와 작가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면 거의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목록을 쭉 살펴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목록을 보면서, 그죠? 좋은 그림책을 발간하는 출판사나 작가를 따라가시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책을 어떻게 고르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저학년 때의 기초는 좋은 우리말 책과 아이들이 친해지는 것이다. 이거 안 되고 공부 잘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되면 잠수는 영어를 하겠지만 잠수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영어로 말하는 건요, DVD 많이 보면 저절로 돼. 근데 문제는 성적이 나오는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영어 책 읽기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집중 듣기라는 거 하는 거라. 흘려 듣기 말고 집중 듣기. 집중 듣기 한 걸 다시 또 읽기.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영어 책을 읽어내야 영어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회화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럼 결국은 모든 학습의 기초, 자기주도 학습의 기초는 책과 친해지는 것이다. 책과 친해지려면 한꺼번에 가구처럼 막 사다 재놓고 읽으라고 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좋아할 만 하도록 잘 만들어진 책들을 골라야죠. 엄마들 왜 생협하면서, 그죠? 환경, 무슨 환경?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찾죠. 그죠? 일반적인 식품들, GMO 조작한 거, 이런 것과는 다른 좋은 먹거리들 찾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좋은 책을 찾는 작업은 좋은 먹거리를 찾는 작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성장하는데 아주, 그죠? 책과 친구가 되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좀 미안하지만 집에 있는 전집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엄마는 그래도 언젠간 보겠죠 하고, 또는 전집 중에도 좋은 전집 있잖아요 하고, 내가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상처 안 받고 전집 빨리 중고나라에 갖다 파는 게 좋아요. 팔고 다시 시작해. 다시 원점에서. 아유,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